30년 동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고급 호텔 앞 아내 소영이 낯선 남자와 포옹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실은 나한테 다른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 말이에요. 68세 존경받던 의사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충격적인 배신의 순간이었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68세의 민정호는 이른 아침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종합병원 내과과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돌봤던 그의 손은 이제 떨림 없이 찻잔을 들고 있었죠. 은퇴한 지 벌써 6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침 6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곤 했습니다. 병원에서의 바쁜 일상이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여보,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요. 아내 김소영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65세인 소영은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고 은퇴 후부터는 각종 모임과 사교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이제 우리도 인생을 제대로 즐겨야 한다니까요. 오늘은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병원에서 매일 바쁘게 돌아다니며 환자들과 만나고 응급 상황을 처리하던 날들이 그리워지곤 했거든요. 지금은 조용히 책을 읽고 동네를 산책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뭔가 삶의 목적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느낌이 들곤 했죠. 소영은 화장대 앞에 앉아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동창들이랑 모임도 자주 하고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고 있어요. 정말 즐거워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정호는 약간의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소영은 은퇴 후 오히려 더 활기찬 모습이었거든요. 나도 뭔가 해야 하는데. 정호가 중얼거리자 소영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세요. 무리하지 말고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정호는 집을 나서 동네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다니던 길을 걸으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었죠. 선생님,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날씨가 좋아서요. 정호가 답했지만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정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병원에서는 하루 종일 환자들과 대화하고 동료 의사들과 의논하며 바쁘게 지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가끔 소영과 대화를 나누려 하면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어버리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15세 손주 민준우가 들어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준우는 키가 훌쩍 자라서 이제는 할아버지 어깨까지 닿을 정도였죠. 할아버지, 오늘 날씨 좋으니까 같이 축구해요. 학교에서 배운 새로운 기술 보여드릴게요. 정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만이 요즘 그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었거든요. 그래,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축구를 제법 했단다. 두 사람은 집 앞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준우의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니 정호도 덩달아 활력이 생겼습니다. 공을 차며 뛰어다니던 정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이 느껴졌지만 손주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의사 일은 재미있었어요? 준우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아픈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걸 보는 건
정말 보람찬 일이었단다. 특히 응급실에서 생명을 구할 때는 온 세상을 얻은 기분이었지. 정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의사였구나. 나중에 저도 할아버지 같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정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손주만이 자신의 과거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딸 민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 심심하지는 않으세요? 40세인 수진은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항상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자주 찾아오지는 못했죠. 괜찮다,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말이야. 정호가 대답했지만 사위 박태민이 날카롭게 관찰했습니다. 42세의 태민은 변호사로 일하며 사람의 표정을 읽는데 능숙했거든요. 장인어른의 표정에서 뭔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장인어른, 혹시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 같은 걸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의료진 출신이시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텐데요. 태민의 제안에 정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소영이 젓가락을 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편히 쉬어야죠. 무슨 일이든 하려면 몸이 따라줘야 하는데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 말투에는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고 정호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하고 싶어 하시면 하시게 하는 게 어때요? 건강하신데 뭐. 하지만 소영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정호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우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가정이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 어긋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30년간 의사로서 바쁘게 살아오면서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특히 아내와의 관계에서 어딘가 서먹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정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은퇴 후의 공허감과 소외감이 서서히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었지만 뭔가 변화의 조짐이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며칠이 흘렀지만 정호의 마음속 허전함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산책을 나가는 것.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영의 행동에서 뭔가 달라진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디 가세요? 정호가 정성스럽게 화장하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소영은 외출할 때마다 평소보다 훨씬 공들여서 꾸미고 나가곤 했거든요. 새로 산 옷도 늘어났고 향수도 진하게 뿌리고 다녔습니다.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쇼핑하러 가요. 요즘 모임이 자주 있어서 바빠 죽겠어요. 소영이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에는 어딘지 모르게 들뜬 기색이 역력했죠.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지내는 것을 좋아했던 아내가 요즘은 매일같이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나가니까요. 그럼 저녁은 집에서 같이 먹을 수 있겠죠? 글쎄요, 늦을 수도 있어요. 미리 드시고 계세요. 소영의 답변은 어딘지 성의 없어 보였습니다. 이전 같으면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노력했을 텐데 요즘은 그런 배려조차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소영이 나간 후 정호는 혼자 남은 집에서 무료함을 달래려 했습니다. 책을 펼쳐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텔레비전을 켜봐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었죠. 결국 집안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고 서재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은행 명세서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집안의 가계부는 소영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호는 자세한 지출 내역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호기심에 명세서를 펼쳐보던 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지? 소영 명의의 계좌에서 매달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활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고 사용처도 명확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생활비가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정호는 다른 명세서들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죠.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비슷한 금액이 인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거지? 소영이가 이런 큰 지출을 나한테 말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 그날 저녁 소영이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로 했죠. 여보, 오늘 많이 늦었네요. 어디서 뭐 하셨어요? 친구들이랑 저녁도 먹고 노래방도 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즐거웠어요. 소영이 답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떤 친구들과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주곤 했는데 요즘은 대답이 간단하고 모호했거든요. 정호는 용기를 내어 은행 명세서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영, 서재 정리하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요즘 지출이 많이 늘어난 것 같네요. 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뭐에 쓰신 거예요? 순간 소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화를 내기 시작했죠. 당신 지금 날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함부로 쓴다는 뜻인가요? 내 생활비 쓰는 것도 이제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정호가 당황하며 해명하려 했지만 소영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정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돈 쓰는 것까지 간섭받아야 하나요? 당신은 은퇴해서 할 일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소영의 말은 정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소영, 나는 단지 궁금해서. 정호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소영은 이미 돌아서서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었죠. 며칠 후 정호는 병원 동료였던 김 원장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와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던 중이었죠. 정호야, 은퇴 생활은 어때? 적응됐어? 그럭저럭이야. 그런데 요즘 아내가 좀 이상해서. 정호는 속내를 털어놓을 수는 없었지만 뭔가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김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은퇴하면 부부가 24시간 붙어 있게 되잖아. 서로 적응 기간이 필요해. 특히 여자들은 갑자기 자유가 제약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 말을 들으며 정호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호는 우연히 시내 고급 레스토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죠.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소영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낯선 남자와 함께 말이죠.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분위기가 사뭇 다정해 보였습니다. 정호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저 남자는 누구지? 소영이가 친구들과 만난다고 했는데 그 남자는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소영은 그와 대화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정호가 본 지 오래된 아내의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정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서 인사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까? 결국 그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설마 그 돈이 저 사람에게 간 건가? 정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에 대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그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본 아내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소영이 낯선 남자와 나누던 그 환한 미소,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묘한 분위기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정호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소영은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블라우스를 입고 액세서리까지 맞춰 입은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어요. 예전 같으면 집에서는 편한 옷을 입고 지내곤 했는데 요즘은 매일 외출복 차림이었거든요. 오늘도 친구들 만나러 가세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본 일을 직접 묻고 싶었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망설여졌거든요. 네, 오늘은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소영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디서 만나는지는 말하지 않았죠. 저녁은 따로 드세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렇게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그동안 둘 사이에는 숨김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지내왔는데 말이죠. 소영이 나간 후 정호는 서재에서 다시 한번 은행 명세서들을 꺼내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의 액수를 계산해 보니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생활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도대체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거지?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수진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있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대학 근처에 일이 있어서요. 정호는 반가운 마음에 수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요즘 가족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대학 근처 카페에서 만난 수진은 아버지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아버지,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세요. 혹시 무슨 걱정 있으세요? 수진의 세심한 관찰에 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부모의 문제를 털어놓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되었거든요. 아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요즘 할 일이 없어서 좀 무료하다 보니. 정호가 대충 둘러대려 했지만 수진은 눈치가 빨랐어요. 아버지,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뭔가 속상한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수진의 따뜻한 말투에 정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정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내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 매일 외출하고 돈도 이상하게 많이 쓰고. 그리고 어제는 정호는 레스토랑에서 본 일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정말요? 엄마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다고요? 딸로서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거든요. 혹시 아버지가 잘못 보신 건 아닐까요? 엄마의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분위기가 그냥 친구 사이 같지는 않았어. 정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한참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했어요. 아버지, 일단 확실하지 않은 일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와 이야기해 볼게요. 자연스럽게 물어보면서요. 그날 저녁 수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모임도 자주 하신다면서요? 응,
요즘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고 있어. 너희 아버지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 소영의 대답에서 수지는 뭔가 평소와 다른 기운을 느꼈어요. 그런데 엄마, 혹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소영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친구 사귀는 것도 이제 신고해야 하는 거야? 목소리에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죠. 며칠 후 정호는 다시 한번 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소영이 외출한 후 어디로 가는지 뒤따라가 본 것이었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소영은 시내 중심가의 고급 호텔 로비에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포옹까지 나누었어요. 그리고는 호텔 내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죠. 정호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레스토랑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은 명백히 연인 사이처럼 보였어요. 소영은 그 남자의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손까지 잡고 있었거든요. 정호가 최근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내의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호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정말이구나. 소영이가 다른 남자와 30년 넘은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호의 마음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가정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건가? 은퇴 후 느꼈던 공허감이 이제는 절망감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소영이 돌아왔을 때 정호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오늘도 늦으셨네요. 모임은 어땠어요? 피곤해요. 일찍 잠자리에 들게요. 소영은 정호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정호는 더 이상 예전의 아내를 찾을 수 없었어요. 정호는 거실에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직접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아내를 추궁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죠. 무엇보다 30년 넘게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정호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불륜을 목격한 충격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그러던 중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다.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정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수진은 아버지의 상태를 금세 눈치챘습니다.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야.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정호의 간절한 부탁에 수진은 바로 시간을 내기로 했어요. 그날 오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아버지와 딸. 정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너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할 텐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줘. 수진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인가요? 정호는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엄마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 내가 직접 봤어. 그리고는 지난 며칠 동안 목격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털어놓았어요.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레스토랑에서의 만남, 그리고 호텔에서의 다정한 모습까지 말이죠. 수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잘못 본 건 아닐까요? 딸로서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거든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 눈으로 분명히 봤어.
내 엄마가 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걸.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수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아버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엄마에게 직접 물어보실 건가요? 그게 고민이야. 확실한 증거도 없이 괜히 가정을 깨뜨릴 수는 없잖아.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하고 지낼 수도 없고. 정호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마음을 정하고 어머니와 만나기로 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요? 오랜만에 둘이서요. 소영은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승낙했습니다. 그래, 좋지. 요즘 너와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네.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은 모녀. 수지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많이 바쁘시죠? 모임도 자주 하시고. 응, 그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답답했는데,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야. 소영의 표정에는 해방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엄마,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셨나요? 수진이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소영이 잠시 주저하더니 말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 그 대답에서 수지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며칠 후 수지는 우연한 기회에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대학 강의를 마치고 시내로 나온 길에 멀리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반가워서 다가가려 했는데 소영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걸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백화점 앞에서 서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마치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죠. 소영은 그 남자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표정은 집에서 보여주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지는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정말로.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두 사람이 택시를 잡아타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모습까지 봤거든요. 수지는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직접 봤어요. 엄마가 정말로 다른 남자와. 수진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정호는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수진아, 너무 충격받지 마라. 아버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수진의 질문에 정호는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소영이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호는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으셨네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친구들이랑 영화 보고 왔어요. 재미있는 영화였는데. 소영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보였죠. 소영, 우리 좀 진솔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대화요? 피곤해서 일찍 자고 싶은데. 소영은 피하려고 했지만 정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 사이가 좀 어색하지 않나요? 뭔가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정호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해 봤습니다. 그러자 소영이 갑자기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당신이 집에만 있으면서 저까지 감시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요. 그 말에는 평소와 다른 공격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부부로서 서로 소통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정호가 해명하려 했지만 소영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어요. 소통?
30년 동안 당신은 병원 일에만 매달려 있으면서 언제 저와 소통했나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호는 아내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소영, 우리가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싸우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은퇴했다고 해서 저까지 당신에게 매여 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소영의 말은 정호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정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 결혼 생활이 끝나가는 건가? 30년 넘게 함께해온 세월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정호와 소영은 서로 말을 최소한으로 줄였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치 남남처럼 지냈어요. 정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가고 소영은 여전히 매일 외출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어요. 수진과 태민, 그리고 손주 준우까지 함께 모여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죠. 예전에는 이런 가족 모임이 즐거웠는데 이번에는 정호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준우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왔어요. 15세인 준우는 아직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모르고 있었죠. 오늘 뭐 맛있는 거 해주실 거예요? 소영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어줄게.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수지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여요. 딸의 세심한 관찰에 정호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족들이 서로 근황을 나누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딘지 모르게 긴장감이 흘렀어요. 태민도 그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죠. 그때 준우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병원 일은 안 하시고요? 정우가 대답하려는 순간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 할아버지는 요즘 집에서 무능하게 빈둥빈둥대기만 하셔. 그 말에 식탁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소영. 정우가 당황스럽게 아내를 바라봤지만 소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연금만 축내는 인생이야.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수진이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소영은 이미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어요. 준우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일 안 해요? 왜요? 아이의 질문에 정호는 얼굴이 굳어갔어요. 손주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한다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웠거든요. 준우야, 할아버지는. 정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30년 넘게 의사로서 존경받으며 살아온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태민이 분위기를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오늘은 가족이 모인 좋은 날인데 즐겁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죠. 소영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즐거울 게 뭐 있어요? 매일 집에서 할 일 없는 사람 보고 있으면 답답해 죽겠는데. 그 말에 정호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수진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일어섰습니다. 엄마, 아버지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 평생 가족을 위해서 산 것은 맞아. 하지만 이제는 내 차례야.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준우는 어른들의 싸움을 보며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왜 싸워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도 소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정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다, 준우야. 할아버지가 좀 나갔다 올게. 그리고는 집을 나서버렸어요. 밖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걷던 정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무능한 인간인가? 가족에게 짐이 되는 존재인가? 평생 자신있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1시간 후 집으로 돌아온 정호를 맞이한 것은 더욱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수진과 태민, 준우는 이미 집을 떠났고 소영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왔네요. 소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가족들은 어디 갔어? 정우가 물었지만 소영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집에 갔죠. 분위기가 이상해서. 그때 소영이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정우 씨, 우리 그냥 이혼해요. 그 말에 정우는 얼어붙었어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정우가 당황하며 물었지만 소영의 표정은 이미 결심한 사람의 것이었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이에요. 난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요. 소영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우리가. 정우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소영이 끊어버렸어요. 그 30년이 과연 행복했나요? 당신은 병원 일에만 매달려 있었고 나는 혼자서 집안일과 아이 키우는 걸 다 해왔잖아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도 이혼이라니. 정호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소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나한테 다른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나를 이해해주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 말이에요. 정호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심했던 것이 현실이 된 것이죠. 언제부터였어? 몇 달 전부터요. 동창회에서 만난 사람인데 정말 오랜만에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소영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정호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어난 지출, 잦은 외출, 달라진 태도. 모든 것이 이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럼 그동안 나한테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어?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소영의 말에 정호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정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의사로서의 성공, 가장으로서의 책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이혼 선언을 듣고 난 후 며칠 동안 정호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매일 외출을 반복했고 집에 있을 때도 정호와는 말을 섞지 않았어요. 마치 남남처럼 지내면서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집안 분위기는 얼음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버릴 수는 없어. 정호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손주 준우가 실망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정호는 오랜만에 집을 나서 동네를 천천히 걸어봤습니다. 평소보다 더 멀리, 더 오래 걸으면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길을 걷다가 예전에 다니던 병원 근처를 지나게 되었죠. 어머, 민 선생님 아니세요? 갑자기 누군가가 정호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60대 초반의 여성이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정호가 기억을 떠올리려 하자 그 여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순희예요. 5년 전에 선생님께 위암 수술 받았던 사람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그제야 정호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수술이 매우 까다로웠던 환자였거든요. 아, 김순희 씨. 그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지금은 어떠세요? 정호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어요. 덕분에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정말 선생님이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순이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도 병원에서 일하세요? 아니요, 이제 은퇴했어요. 정호가 대답하자 순이가 아쉬워했습니다. 그럼 정말 아깝네요. 선생님 같은 훌륭한 의사분이 은퇴하시다니. 그리고는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진료 봉사자를 찾고 있던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정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무료 진료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상담이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나와주시면 되는데. 순이의 제안에 정호는 마음이 동했어요. 그날 바로 복지관을 찾아간 정호는 담당자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이에요. 의료진 출신 봉사자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복지관 관장이 설명해주는 현황을 들으며 정호는 새로운 활력을 느꼈어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며칠 후 정호는 복지관에서 첫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을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간단한 건강 상담부터 기초적인 진료까지 정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병원 가려면 돈도 많이 들고 교통편도 불편한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호는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되찾았습니다. 환자들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그 보람과 만족감 말이죠.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어요. 오랜만에 하루가 보람차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현실이 다시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어디 다녀왔어요? 소영이 시큰둥하게 물었어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시작했어. 정호가 대답하자 소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무슨 봉사활동이에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소영의 반응에 정호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봉사활동 시작하셨다면서요?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그래, 오랜만에 보람을 느끼고 있어. 정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활력이 묻어났어요. 아버지가 다시 활기를 찾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 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수진의 따뜻한 말에 정호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말에 준우가 찾아왔을 때 정호는 손주에게 자신의 새로운 일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할아버지가 요즘 복지관에서 아픈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봐드리고 있단다. 와, 정말요? 할아버지 너무 멋있어요. 준우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정호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정호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봉사자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은퇴한 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죠. 정호 선생님 덕분에 우리 복지관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또 다른 옛 환자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진짜 민 선생님이시네요. 저 기억하세요? 10년 전에 심장 수술 받았던 박철수예요. 아, 박철수 씨. 그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정호가 반가워하자 박철수가 깊이 인사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손주들도 보고. 박철수의 말을 들으며 정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비록 가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세상에는 여전히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이죠. 내가 68세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구나. 정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비록 가정은 무너졌지만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고 있었거든요. 봉사활동으로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던 정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서 법원 서류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소영이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서류를 들여다본 정호는 경악했습니다. 소영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집과 예금의 절반은 물론이고 정호의 연금까지 절반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할 거였어? 그날 저녁 소영이 돌아오자 정호는 법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연금까지 나눠달라고? 소영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30년 넘게 당신이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한 건 저예요. 그 연금에는 제 몫도 들어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잖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저도 제 앞날을 생각해야 하니까요. 소영의 차가운 말에 정호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어요. 다음 날 정호는 급히 사위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민아, 시간 있으면 좀 만날 수 있을까? 법적인 상담이 필요해서. 태민은 장인어른의 급한 목소리를 듣고 바로 시간을 냈어요. 사무실에서 만난 태민은 이혼 소송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인어른, 어머니가 이런 조건을 요구하셨다고요? 이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민의 전문적인 의견에 정호는 조금 안도했어요. 그런데 태민아, 너도 수진의 남편인데 이 일에 개입해도 되는 거야? 정호가 걱정하자 태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변호사로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더군다나 장인어른이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태민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며칠 후 그가 가져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장인어른, 어머니의 불륜 정황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정말이야? 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호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목격자 진술까지 있어요. 이혼 소송에서 어머니 쪽이 매우 불리해질 것 같습니다. 태민의 설명에 정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 수지는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설득을 시도해봤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진아, 엄마는 이미 결심했어. 더 이상 의미 없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어. 소영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그럼 조건이라도 합리적으로 하세요. 아버지 연금까지 요구하시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수진이 간곡히 부탁했지만 소영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희생한 것에 비하면 그 정도는 당연해. 내 아버지는 앞으로도 봉사활동 같은 걸로 보람을 찾으면서 살 수 있잖아.
법정에서 첫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정호는 평생 법정에 설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로 서게 될 줄은 몰랐어요. 조정위원 앞에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소영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어요. 제 의뢰인은 30년 넘게 가정에 헌신하며 남편의 성공을 뒷받침했습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과 향후 생계비 지원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자 태민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제3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조정위원이 소영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남성과의 관계가 있으셨나요? 소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인정했어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결혼 생활이 파탄난 후의 일이에요. 태민이 즉시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을 보시면 부적절한 관계가 먼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정호와 수진의 목격 진술서까지 모든 증거가 소영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조정위원이 소영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연금 분할 요구는 철회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소영의 변호사가 당황하며 소영과 귓속말을 나눴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의뢰인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소영 측 변호사가 요청했고 조정은 일시 중단되었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던 정호에게 태민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상황이 우리에게 매우 유리해요. 어머니 측에서 조건을 대폭 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0분 후 조정이 재개되었을 때 소영 측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희 의뢰인이 연금 분할 요구를 철회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주택의 절반과 예금의 일부는 여전히 요구합니다. 정호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기고 있었지만 30년 넘게 함께한 아내와 이런 식으로 갈라서게 된다는 것이 서글펐거든요. 조정은 결국 소영이 주택 지분의 30%와 예금의 일부만 가져가는 선에서 합의되었어요. 연금은 온전히 정호가 가져갈 수 있게 되었죠. 법정을 나서면서 정호는 소영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소영, 그래도 30년 넘게 함께했는데. 소영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제 각자 길을 가는 거예요. 서로 방해하지 말고요. 정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소영, 난 널 끝까지 존중하고 싶었지만 내가 먼저 우리 가족을 버렸어. 그렇게 30년 넘은 결혼 생활이 법정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호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이혼이 확정된 후 정호는 집을 정리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도 들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수진과 태민이 아버지의 이사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아버지, 이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시는 게 괜찮으실까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 혼자 살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해. 정호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원룸이지만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거든요. 무엇보다 복지관과 가까워서 봉사활동하기에도 편했어요. 장인어른,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태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도움을 줬지만 가족이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이사 첫날 밤 정호는 작은 창가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쓸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운동을 했어요.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체조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은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복지관에서의 봉사활동은 더욱 활발해졌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3번씩 나가서 무료 진료를 해주고 있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정호를 찾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혈압약 값도 부담스러웠는데 이렇게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한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호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의사로서의 보람을 다시 느끼고 있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정호의 일상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아침 운동을 마치고 간단한 아침을 먹은 후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오후에는 집 근처 도서관에서 의학 서적을 읽거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공부했죠. 할아버지, 어느 토요일 오후 준우가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거주지를 처음 보는 손주의 표정이 신기해 보였어요. 준우야, 어떻게 찾아왔니? 정호가 반가워하자 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주소 알려줬어요. 할아버지 새 집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준우는 작은 원룸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정말 깔끔해요. 그래, 할아버지 혼자 살기에는 이게 딱 좋단다. 정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헤어져서 많이 슬프세요? 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슬펐단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유롭고 편해.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아.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는 지금 행복하세요? 준우의 순수한 질문에 정호는 놀라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봤습니다. 그래, 행복해. 매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 정호의 대답에 준우가 활짝 웃었어요.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준우의 말에 정호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우를 배웅하고 난 후 정호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행복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의외로 답은 확실했습니다. 그렇다, 행복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의 우정도 소중했습니다. 은퇴한 교사 박 선생님, 간호사 출신 김 여사님, 모두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봉사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정호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우리 복지관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어르신들이 선생님만 찾으세요. 복지관 관장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야말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거든요. 정호의 대답에 관장이 놀라워했어요.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나자 정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죠. 어느 일요일 수진 가족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밝아지셨네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 요즘 정말 만족스럽게 살고 있어. 정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태민도 놀라워했어요. 장인어른,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세요. 봉사활동이 정말 잘 맞으시나 봐요. 그래,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 오늘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한단다. 정호의 말에 가족들이 모두 미소를 지었어요. 준우가 할아버지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생물 시험에서 1등 했어요. 나중에 의대 가서 할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정호는 손주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진정한 롤모델이 되어야겠다.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정호는 작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요즘 새로 시작한 습관이었어요. 68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돈은 예전만 못하지만 자유와 존중은 되찾았다.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남은 시간은 내 뜻대로 환자들과 가족,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쓰겠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을 바라보며 정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누가 알았을까요? 68세, 그는 새로운 길 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